보통 일반적으로 과학자분들은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행성이 물을 가진 행성, 골디락스 존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구를 봐라,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으니 다른 데서도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 지구는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지구가 그렇게까지 평범할까? 첫 번째, 생각보다 평범하지 않다, 희귀하다, 아주 희귀하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신입니다. 신사임당 채널을 사랑하고 DP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과학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 번 나오게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저는 과학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사정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사실 말씀을 드리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근데 여기서 과학자라고 하는 것도 너무 광의로 보는 것이고, 뭐 천체 물리학을 하는 분이냐, 혹은 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진 정보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관심 있는 분들이, 과학자분들이, 교수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뭐 공부를 하고 사고를 하고 논문을 확인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연구하기 바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 이거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겠다인데.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외계 생명체, 외계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덕후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과학적 베이스를 떠나서 많은 사고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자분들은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반대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둘 다 가능하고 수학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우주가 이렇게 넓고, 실제로 행성이 물을 가진 행성, 골디락스 존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구를 봐라,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으니 다른 데서도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 지구는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조우가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각보다 지구가 그렇게까지 평범할까? 첫 번째, 생각보다 평범하지 않다, 희귀하다, 아주 희귀하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지구랑 환경이 굉장히 비슷한 행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외계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쉽게 발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 배우기부터 시작해서 지구를 봐라, 지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첫 번째, 영의 확률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그리고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하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견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로 모든 과학계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거의 확신하건데, 잘 모르겠다가 90%일 겁니다. 관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있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없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응답들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무엇인가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흔히 이제 외계 생명체와 조우할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왜 그 외계 생명체가 당연히 있을 것 같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있을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 외계 문명과 우리가 교신이 가능할 정도로 조우하고 교신이 가능하려면 이 모든 확률들을 곱해봐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일단 은하 내에서 1년 동안 새로 탄생하는 별의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항성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별이 행성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항성 위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항성 위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행성이 있을 확률, 그리고 그 행성 중에서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만 가능합니다. 금성도 불가능하고 화성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골디락스 존,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행성의 평균 개수를 또 곱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환경이 적절하다고 해서 실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확률을 또 곱해야겠죠.
그런 모든 환경이 지구랑 똑같지만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나타날 확률,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계산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탄생할 확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 교신을 하려면 거기 이끼들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랑 비슷하게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향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생명이 원핵생물, 세균 같은 것이 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지구에서는 한 3억 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등생물 말고요,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세균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는 그 사건이 그 후에 20억 년이 걸렸고, 그리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동의하기로 단 한 번 일어났어요. 쉬운 일이어서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얘한테도 들어오고 쟤한테도 들어오고 여기저기 들어온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억 년이라고 하는 세균이 지구에 번성하는 그 사건 동안에 단 한 번 일어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분화해서 이렇게 수많은 생태계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적 문명이 되어야 된다, 교신이 가능할 정도로 이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적 문명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외계와 통신이 가능해진 게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문명이 나타난 거는 그래도 10,000년 이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고 읽을 수 있게 된 거는 100년도 안 됐죠.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고 외부 은하가 있구나, 우주의 크기가 10만 광년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알아낸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인간도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로 교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가지게 될 확률은 10,000분의 100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태로 기간이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이 10,000년 뒤에도 과연 이렇게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을까요? 1,000년 뒤에는 우리가 문명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됐든 핵전쟁이 벌어졌든 해서 다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46억 년의 지구의 그 나이 동안 실제로 외부 행성과 외부 다른 외계인과 교신할 수 있는 문명을 갖춘 기간이 한 500년, 1,000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46억 분의 500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자면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저 우리 근처에 있는 별에서, 행성에서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교신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야, 저기 생명체 있으면 응답해라 오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신호로 보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수를 보내는 거예요. 소수 신호로 깜빡깜빡, 그냥 주기적으로 깜빡깜빡 하는 건 그게 자연적인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적인 생명체가 아니면 하지 못할 신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인 거죠. 소수라고 하죠. 그럼 프라임 넘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게 500년 전부터 한 200년 동안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3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들, 이 모든 확률들을 다 곱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조우할 수 있겠느냐, 교신할 수 있겠느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서 아마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걸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억 개 이상의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확률이 수백억 개, 수천억 개는 된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확률을 봤을 때. 그럼 그 중에서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있을 것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걸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지구 같은 환경도 쉽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문명이 나타나는 것도 쉽지 않고, 문명이 나타나서 생존하면서 이렇게 교신을 주고받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은하에 어쩌면 지구가 유일하다, 지구도 굉장히 기적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있을 거니까 당연히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확언하는 거는 일종의 믿음에 기인한다는 생각을 해요.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계 생명체가 없을 수도 있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있고도 몇 번 리뉴얼이 됐을 거다, 뭐 멸망했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했을 거다 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구는 사실 굉장히 희귀하게 특별한 상황이고, 지구 같은 상황으로 우리의 후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태양도 말하자면 이렇게 확 폭발도 할 것이고, 폭발하지 않겠군요. 이제 백색해성으로 사그라들고, 그러면서 뭐 다른 행성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당연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조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생각보다 특별하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지금 빠르게 하고 있다. 우리가 프로토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시도가 있었나요? 일단은 전파를 좀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들어서도 우리가 다 눈치를 챘겠지만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는 할만했어요.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정도 됐고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지금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세트 프로젝트를 계속 같이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계 행성이 어디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가에 또 집중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이 있는 건 보통 어떻게 찾냐면 항성은 보이는데 행성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행성이 정말 크다고 한다면 항성에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흔들리는 정도가. 행성이 이렇게 회전하고 질량 중심을 회전하니까 그걸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항성이 있는데 항성 앞에 행성이 지나갑니다. 그럼 약간 가리겠죠. 물론 태양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지구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지나갈 때 광도가 뭐 얼마나 변하겠어요. 별로 안 변하겠지만 만약에 약간이라도 변하는데 그것이 주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분명히 행성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지구 같은 행성이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최근에 또 어떤 것도 하냐면 아예 상대론적으로 그 떠돌이 행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성이 있고 항성에 돌고 있는 행성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성 같은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주 공간에 훨씬 더 많을 거로 봐요. 그냥 행성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기에 빛을 반사하는 것도 아니고 빛을 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먼지 같은 행성 하나가 쓱 지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그 뒤에 있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빛이 살짝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이게 퍼졌다가 다시 모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보통 1일 사건이에요. 쓱 지나갔는데 계속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주기적으로 200만 년에 한 번씩 돌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살짝 상대론적인 효과가 중력렌즈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럼 거기에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가 쓱 지나갔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변화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다면 행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떠돌이 행성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중에 예를 들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 떠돌이 행성이 더 쉽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특히나 이제 지적 생명체, 언어가 있는 그런 생명체와의 조우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좀 더 현실적으로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행성의 환경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항상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 기반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환경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보다 중력이 훨씬 더 세다든가 그런 환경과 온도와 압력이 다른 상황에서라면. 근데 하나의 전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물이 특별하긴 한데 특별하면서도 우리 우주에서 물이 특별하면서도 흔해요. 흔해야 돼요. 자, 우리 우주에서 지구가 이 처한 환경이 특별하지 않다. 그럼 지구 주변의 환경이랑 비스무리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우리 우주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환경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특별한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생명이 있을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그런데 지구는 흔해 빠진 환경이다. 물론 이것도 흔해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흔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들이 많아요. 우주에 제일 많은 거는 수소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은 헬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다면 뭐 탄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이런 것들이 우주에 굉장히 많은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있어요. 그렇다면 물이라고 하는 건 H2O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제일 흔해 빠진 수소와 우주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산소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으니 지구에도 많고 아마 뭐 타이탄에도 있고 달에도 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태양계랑 훨씬 거리가 멀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우리 관측이 불가능한 안드로메다에도 물들은 깔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언가가 일단 생명이 나타나려면 출현을 하려면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나타나려면 제대로 된 용매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물질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결합을 하기 위한 용매 역할을 뭐 예를 들면 메탄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초인계 유체 상태인 CO2 이산화탄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산화탄소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제일 흔하게 많은 물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흔하지 않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UF6, 6플로르와 우라늄이 액화 상태가 돼 있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렇게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계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흔한 것을 물 생각한 것이고 동일하게 가는 것이 뭐냐면 탄소 기반입니다. 탄소, 우리가 C라고 하는 것도 우주에 굉장히 흔한 편에 속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규소 기반, SI, 실리콘 기반으로 한 생명체도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지금의 AI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자 간의 결합력과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계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규소 기반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환경과 그 규소의 양을 비교했을 때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런 탄소의 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생명체는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찾으려면 가장 용이한 것은 흔해 빠진 것 안에서도 생명이 나타날 수 있으면 거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건가요? 네, 그래야지만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흔해 빠진 게 물인데 어떤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물이 아니라 다른 훨씬 더 흔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당연하게도 우리 주변에 흔해 빠진 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물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하다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별거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 극성도 있고요.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수소결합까지 하면서 좋은 용매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수소결합 한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조적 안정화도 시켜주면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변수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전자기력들, 그러니까 중력도 있겠지만 전자기력,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네 가지 힘들의 변수들이 결정되는 타이밍에 랜덤하게 여러 가지가 가능했겠죠. 근데 지금같이 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이 내린 어마어마한 진짜 이렇게 흔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그런 원소, 그런 분자가 가능한 우주가 아니었으면 지구도 나타나기 힘들었고 생명체가 나타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데 굉장히 필요한데 중요한데 그게 흔해 빠지게 있는 거예요. 지구는. 상장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구는 70%가 물이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파란 별이잖아요. 근데 다른 행성들 보면 물이 이렇게 많은 곳이 없어요. 행성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고 흔한 것처럼 느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중한 거고. 그럼 물이 귀하냐? 귀하긴 귀한데 한편으로는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 물 아닌 다른 생명체 기반이 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용매들, 어떤 뭐 유체들에 비해서는 우주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빅뱅이 일어날 당시에 결정되는 변수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물을 발견했을 때 얼음으로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바깥쪽은 얼음인데 안쪽에는 액체의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얼음 상태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이거는 속도의 차이예요. 너무 온도가 높아서 수증기 상태가 된다면 여기서는 분자 간의 움직임이 너무 격렬하고 실제로 생명 현상이 유지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차갑다, 얼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분자 간의 움직임이 거의 정지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무언가 새를 불려나가면서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분리를 하고 살아나가는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액체여야지만 그 안에서 모여서 무언가 외부 내부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뭐 RNA랄지 자기 유전 물질과 그런 그 효소를 같이 역할을 겸하는 단백질의 역할을 겸하는 물질들이 많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는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해수 열수공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바다에 너무너무 뜨거워요. 지열 때문에. 그런데 뜨거운 물이 막 뿜어져 나와요. 뜨겁다는 건 거기 에너지가 풍부한 물질들, 유기 물질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원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생명체의 기반이 태양을 기반으로 했으면 거기는 막 200도, 300도씨의 물이에요. 물론 압력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끓진 않아요. 액체는 액체예요.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사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에너지가 있으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하나의 증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체여야 된다. 뜨거우니까 대신에 압력이라도 높아야 된다. 하나 딱 또 생각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나타났느냐? 바깥쪽에 있는 우리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이런 생명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 깊은 곳에서는 그냥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생명들이 있어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했다면 DNA가 공유될 이유가 없겠죠. 걔네들이 DNA라고 하는 정보 저장 체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DNA 같은 것은 당연히 생긴다가 아니라 아주 놀랍게도 DNA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 전달 저장 물질, 그런 정보의 저장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지구에서 단 한 번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역으로 말하자면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어떤 세균과 고세균과 이런 것 저런 걸 보다 보니까 DNA 말고 DNA ATGC라고 하는 4가지 염기로 돼 있는 거 말고 아예 다른 종류로 데이터가 정보가 저장되고 어떤 유전되는 물질들이 발견됐어. 심지어 코도니 지금의 경우에는 그런 유전 암호가 3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4개인 것이 발견됐어. 아미노산이 있는데 완전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체계가 있어. 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게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구나. 여기서는 요게 진화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진화할 수 있겠구나. 근데 다 동일하게 공유해요. 그건 어쩌면 그만큼 생명이 나타나기 힘들고 단 한 번의 유일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해석의 영역인 거죠. 근데 만약에 프로토스, 테란, 저그 셋이 다 우리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으면 생명 원래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구나. 이런 형태도 생기고 저런 형태도 생기고 이런 형태도 생기는구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알고 보니 그 셋이 전부 다 DNA를 공유해. 그 말은 공통조상은 똑같은 DNA를 쓰는 훨씬 더 이제 하등 어떻게 보면 세균 같은 형태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엔 한 번의 사건으로 나타났겠구나. 공통조상이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공통조상이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면 셋은 서로 다른 유전 물질을 쓰기 때문에 서로 그렇죠. 그게 안 되겠죠. 외계 생명체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 지구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요거를 부정하기는 힘들어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의미도 없고 과학적인 자세도 아닌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기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걸 좀 흥미롭게 찾아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지구가 만들어지고 3억 년 만에 최초의 생명체의 흔적들이 발견됐다. 그러므로 최초의 생명체는 쉽구나. 맞아요.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는 거죠. 지구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말하자면 일종의 효모가 만들어지는 맥주 효모가 만들어지는 데는 20억 년이 또 걸린 거고 그것이 정말 수없이 많은 세균들 안에서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 모든 진핵생물들은 다 그 후손인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예를 들면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될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좀 파고들면서 그 정보들을 모으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이제 커다란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A까지는 오케이 왔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B 단계로 나가는데 이 안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오랜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넓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넘어갔지만 사실상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학제간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외계 생명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천문학, 천체물리학 이쪽을 비롯한 천체생물학과 여러 가지를 같이 학제간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이 환경에서 과연 가능한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학자한 연구들이 있겠죠. 화학자들도 필요할 것이고 생물학자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제 생각에는 그 생명의 정의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상상을 하면서 같이 연구할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거는 한쪽 분야에 깊이 파고 있는 분들이 잘하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그냥 과연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를 깊이 공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섭렵하는 분들이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약간 그 우주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생명이 얼마나 신비한가에 포커스를 맞춰도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우주가 신기하게 넓고 많은 별들이 있고 많은 행성들이 있고 하다 보니 그중에 이렇게 적절하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별들이 꽤 많을 거다. 이런 환경에 있는 행성들을 우리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골디락스 이야기를 아시죠? 보통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어떤 소녀가 어떤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아빠 곰이 자는 침대는 너무 커. 엄마 곰이 자는 침대는 어떠해? 아기 곰이 가는 침대는 어떠해? 근데 딱 적절하더라. 이건 너무 크거나 작거나 이건 적절해. 이건 너무 뜨겁거나 덥거나 뜨겁거나 춥거나 이건 적절해. 서 적절한 것에 대한 대명사가 이제 김대기가 아니고 이제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골디락스 존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게 가능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빅뱅을 통해서 지구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때 희한하게도 일단 우주가 굉장히 평평하고요. 시공간의 곡률 자체가 굉장히 이제 평평하게 돼 있어서 만약에 확 하고 커졌다가 확 하고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확 하고 컸다가 그대로 그냥 쭉 날아가 버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평평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못할 정도 평평하게 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희한하게 아까랑 반대 이야기예요. 우주가 넓으니까 지구 같은 거 얼마든지 있겠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우리 지적 생명체가 출현할 정도로 우주가 적절한 변수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인류가 어떻게 출현할 수 있었지?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정말 천문학적으로 많은 값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필이면 그래서 미세 조정된 우주라고도 하고 이걸 인류 원리라고도 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존재해? 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인류 원리는 일종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너무 과대하게 생각해도 안 되지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도 안 됩니다. 난제는 난제인데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주가 예를 들어봐 엄청나게 많아. 무지하게 10에 뭐 150승, 150제곱 있을 정도 많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미세 조정된 걸로 보이는 우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든가. 그래, 오케이.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라고 고민하는 그 인류 원리는 신기하긴 한데 이런 고민이 왜 하고 있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없다면, 지적 생명체가 생길 수 없는 우주였다면 그런 고민도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단 존재하는 거 아니냐. 철학 같죠?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고민 아니냐. 그건 일단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미세 조정된 걸로 보이는 우리 우주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뭐 종교적인 거는 집어넣지 않아도 특이하다라고 과학자들도 이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구에 이렇게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었는가를 얘기하잖아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유튜브나 다른 책을 찾아보면 뭐 당연히 생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희귀한 지구. 우리 우주의 변수들이 이렇게 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압력과 적절한 중력의 세기와 적절한 전자기력의 세기를 가지고 지구 같은 행성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도 놀랍지만 이 적절한 변수를 가진 우주 안에서 지구가 나타나는 것도 쉽지 않다. 지구 같은 거는 희귀하다라고 하는 희귀한 지구 가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은하 생명체 거주 영역,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근처에서 생명체가 살기 쉽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일단 태양 같은 어머니 역할하는 항성이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항성과 행성계를 봤을 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여야 돼. 꼭 지구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좀 적합한 위치와 여러 가지 구조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어야 될 거고요. 크기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작아서도 안 되고 지구는 이 정도 크기가 돼야겠죠. 또 하나 이거는 뭐 하나하나 반박은 가능합니다만 다른 진짜 특이한 위성이에요. 달 같은 커다란 위성이 있어서 사실은 지구의 인류가 지적 생명체로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석이라고 하는 것이 기조력이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냥 계속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미스테리할 정도로 커다란 위성이 만들어지는 것도 흔하지 않은데 그 위치에 그 행성이 그런 위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 하나는 반박할 수 있어요. 달이 없었어도 생명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 자기장이 적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양에서 오는 태양 우주 방사능에 의해서 다 멸종합니다. 적절하게 산소가 많이 있어야지만 외부에서 오는 그런 우주 방사능, 태양풍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고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지구에서 생명 진화 과정에서 산소는 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소에서 살아남는 생명이 나타나는 호기성 세균이 나타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였고요. 또 하나는 바다에서 생명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당연히 햇빛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거기서 내리쬐는 그 수많은 자외선 그거는요 살균입니다. 기껏해서 힘들게 무트로 올라온 생명 입장에선 자기를 살균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두 가능할 정도 적당히 해야 돼.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압력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조성이 완전 바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화로운 상태여야겠죠. 또 하나는 지적 생명체를 말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KT 대멸종이라고 예전에 했던 KPG 대멸종 그를 포함한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죠. 그때 공룡을 박살냈던 그 대멸종이 없었으면 과연 영장류가 진화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 영장류 중에서 네안데르탈린을 이기고 우리 호모사피언스 같은 친구들이 우리의 선조들인데 함부로 친구라고 했네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탐사를 하면서 지구 전체를 탐사를 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러다가 문명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가능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안정적이어도 안 돼요. 한 번씩 생명체들이 있을 때 한 번씩 싹 뒤집어주는 사건들이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인간이 이제 스스로 여섯 번째 대멸종을 만드니까 문제인 거지.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들도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확률을 뚫고 정말 적절하게 우리 우주에 어쩌면 약간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류가 있고 물질 기반으로 했다고 한다. 물질 기반의 생명이 스스로를 사유하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탐구하고 스스로의 사유 자체를 흥미로워하는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까지 출현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를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될 정도로 사실 인류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20억 년 만에 한 번 일어났던 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요? 일단 원핵 생물은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고 있는 세포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막은 일단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다면 외부 환경과 다르게 얘가 생명체야, 생물이야 라고 하려면 내부 환경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르게 하는 막도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그냥 막으로만 구분된다고 하면 말하자면 우물도 새로운 다른 환경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풍선도 새로운 환경이겠죠. 근데 그 내부에서 무언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 아주 광의로 보자면 정보에 새로 만들어내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생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학창시절 배웠던 거 기준으로 본다면 생식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물질 대사를 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전 정보도 가지고 있으면서 DNA라고 우리가 하죠. 이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질을 흡수해서
이걸 분해도 하고 혹은 내가 필요한 걸 합성도 하면서 필요한 걸 내가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물질 대사를 해야 돼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구분해놨으니 실제로 내부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유전 물질과 유전 물질을 합성하는 단백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과거엔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또 DNA가 유전 물질인데 이걸 가지고 RNA가 전사를 해서 이걸로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보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렇다면 DNA와 리보솜이 둘 다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DNA를 번역하면 이 리보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전 암호가 우연히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RNA, 내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RNA가 뭔지 알게 됐죠.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물론 RNA도 두 가닥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일 가닥인 RNA가 유전 물질을 저장도 하면서 유전적인 정보도 저장하면서 자기가 단백질 같은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어쩌면 RNA가 혼자 다 해야겠죠. 최초의 생명이 딱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남자가 딱 나타났는데 말도 안 되는 확률 듣고 저 같은 힘이 좀 싫네요.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런 확률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웅동체 같이 혹은 제가 이분법으로 분열할 수 있는 제가 있었다고 해야 더 이제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등장을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포막 안쪽에 풀어져 있는 형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균, 뭐 고세균은 오히려 요즘은 이름은 고세균이지만 진핵생물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냥 수프같이 잡탕같이 짬뽕같이 풀어져 있는 형태가 세균들이에요. 최초에는 그런 형태였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생명력 만에 생겨났던 것들은 그 후에 이제 진화를 하면서 좀 더 정교화됐지만, 그런데 지금 말하는 진핵생물은 그 세균과 세균이 말하자면 융합해서 만들어진 거로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발전 세균이 이 세균 안에 들어왔는데 먹어버렸는데 소화되지 않고 같이 공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성 소기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제 몸을 열었을 때 짬뽕같이 음식물 쓰레기같이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열어보면 어떻게 있을까 하면 여기는 근육으로 이렇게 막이 쌓여져 있고 여기는 이 부분은 소장, 대장 이렇게 다 이게 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이게 모양 기관들이 있잖아요. 세포 안에 기관들이 잘 포장돼서 패키징돼서 들어가 있는 진핵생물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 맥주 효모나 세균이나 뭐 그렇게 크게 고등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원핵생물 안에 다른 세균이 들어와서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막성 소기관과 핵막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20억 년 만에 단 한 번 일어났고 그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고 물론 있었으나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을 수는 있겠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을 거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희귀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것도 기적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보자면 진핵생물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나요? 에너지 효율이 무지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잘 잦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이전에도 잦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원을 한 미토콘드리아의 생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은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변은 봤더니 좀 이렇게 생겼고 고사리는 봤더니 다 똑같아요. 그 고사리 안에 들어가 있는 미토콘드리아든 사람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든 뭐 예를 들면 효모 안에 들어가 있는 미토콘드리아든 그 안에 어떤 DNA 구조들을 봤을 때 미토콘드리아 DNA를 봤을 때 비스무리해요. 형태가. 그 말은 다 조상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전혀 다르게 했었으면 전혀 다른 형태로 생존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지 않겠죠. 그럼 미토할렐레라고 할까요? 미토할렐레를 갖고 있는 생물과 미토콘드리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적혈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뭐 곤충이라든가 어떤 생물들은 피가 파랗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구리이온을 기반으로 한 산소 공급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할 때 꼭 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헤모시아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산소만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꼭 철이 아니에요, 꼭 구리 기반이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거는 다르게 진화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진핵생물 다 살펴봐도 미토콘드리아가 다 똑같아요. 미토콘드리아니까 약간 변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조상이 같은 거로 보여요. 그 말은 단 한 번 일어난 이벤트였다. 너무 희귀한 일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진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걸 넘어서서 지각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사유하잖아요. 그리고 덩치도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러려면 분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뇌를 가지게 되고 신경계를 가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얘는 사고만 담당하는 방식으로, 얘는 뭐 움직임만 담당하게 되고, 얘는 골격을 유지하고 칼슘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분화가 돼야 되잖아요. 세포 안에서부터 일단 분화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 기관들이 분화가 가능하거든요. 또 하나는 에너지 효율이 많이 달라요. 미토콘드리아는 지가 안에서, 우리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자기네끼리 그냥 번식합니다.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그 정도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우리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효율은 굉장히 낮아요.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당을 분해하는 과정에 만들어지는 ATP 에너지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 정도로 고등하게, 꼭 인간이 아니라 진핵생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높은 효율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공장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나가 되는, 협업하는 관계는 무조건 필요했다. 근데 쉽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고등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분업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분업은 이제 조직에서의 분업이랑 좀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면 제 간세포나 피부세포나 뭐 안구에 있는 뭐 망막세포나 전부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활성화됐는지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DNA를 갖고 있지만 얘는 망막이 되고, 얘는 간이 되고, 얘는 근육이 되고, 뭐 얘는 뭐 이렇게 변화하게 되잖아요. 자기 세포의 분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원핵세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일단 에너지 효율이 대단히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 어떤 세포가 어떤 전문화를 가지고 분화가 일어나려면 뭔가 제대로 정의된 구획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도 어떤 우주에서, 어떤 환경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주 그냥 저해상도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인간만이 아니라 좀 어떤, 사실 고양이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벼만 해도 놀랍고 개구리만 해도 놀랍고 다 놀라요. 갑각류도 놀랍고 다 놀라워요. 이런 정도의 고도로 분화된 형태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에너지 공장이 꼭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갑자기 분화하면서 어떤 애는 보기만 하고 어떤 애는 소화만 하게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을 것이고, 그때 필요한 에너지도 채울 수가 있었고, 사실 세균들도 DNA를 서로 주고받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NA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생식까지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세포 소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된 단백질을 합성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그런 뭐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서로 그 리보솜이 다르니까요. 이러면서 유성생식도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유성생식이 안 하면 별로다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다양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야지만 그 중에 일부는 어떤 지적인 능력까지 획득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효율이 너무 낮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증기기관만 아직도 사용하고 있었다. 나무 땔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과연 인류가 이 정도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석유 기반, 액체 기반,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 농축이 되어 있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전에 이 정도의 문명을 나타나기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지만 이 정도 문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연비를 높여가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외계 행성이나 이제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우주적 관점에 나아갈 거냐 할 때, 에너지원을 뭐로 하고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항성계의 에너지를 100%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 그 중에 일부만 사용하느냐, 뭐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은하에 또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이 있느냐를 갖고 문명의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은하 전체를 사용하는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주가 지금 꽤 오래됐다라고도 하지만 150억 년도 안 됐잖아요. 이 정도 만에 그게 출현하기 쉽지 않고 한 1조 년 정도 지나면 출현하려나? 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떻게 지적 능력을 얻게 되었나요?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 능력과 의식이에요. 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과장창 일할지 수많은 것들을 진행도 하고 이제 많은 과학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꼭 질문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의식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는 있고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내가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상대방의 의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두 개를 좀 한번 물어보기는 하는데, 자, 의식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것도 이제 고해상도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엔 이랬겠죠. 신이 준 능력이야. 우리가 동물이랑 다른 게 뭐야? 이거야. 영혼이 있어. 뭐 손과 선에서 영혼과 육신을 연결해주는, 뭐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어.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근데 반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 뇌에 얼마나 많은 뉴런이 있고, 뉴런과 뉴런의 연접이라고 하는 시냅스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렇게 많으면 그 안에서 당연하게도 의식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가 쭉 연결되다 보면 마치 지금 뉴럴 네트워크처럼 자연스럽게 의식이 생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전 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잡하면 의식이 저절로 생긴다?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 사실 최근이라고 하자면 이미 몇 년 됐죠. AI가 어떤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를 흉내내면서 딥러닝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더니 단순히 어떤 파라미터 수를 늘리기만 했더니 벌써 의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뭐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우주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뉴럴 네트워크 같은 연접으로 되어 있고 상호작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뭔가 의식적인 것들이 출현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챗GPT를 포함한 여러 가지 AI들이 많이 와 있지만 아직 인간의 뇌를 모사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연결 수가. 그럼 인간의 뇌를 모사할 정도가 되면 일종의 창발성이라고 하죠. 수가 많아졌을 뿐인데 질적인 차이가 확 하고 건너뛰면서 양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의식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기는 해요. 물론 자아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한 능력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한 내부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 내 내부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내 모든 신경계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통합하는 능력이 자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봐봐. 이렇게 복잡한 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의식은 당연히 생겨. 당연히 물질 기반이야.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겠고 앞으로도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물질 기반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나가서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물질 기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있어요.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현대과학이 이런 걸 봐봐, 당연히 물질이지, 혹은 당연히 뭐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신적 능력이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의식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뉴런의 어떤 개수, 우리가 언어, 굉장히 똑똑한 동물들이 많죠. 신기하게 까마귀는 뇌가 요만하잖아요. 진짜 작잖아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돌고래는 머리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뭐 침팬지 머리가 그래도 크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요만한 애가 어떻게 그런 걸 할까 신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동물들이 인간이 구사하는 것 같은 언어는 없어요. 언어 능력은. 돌고래가 대화를 한다 하잖아요. 인간이 하는 것처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챗GPT가 진짜 저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 수 말고 학습의 양을 보면 제 첫째, 둘째 아이들에게 제가 살면서 가르쳤던, 대화했던 양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양을 학습했을 때 이 정도가 막 쏟아져 나와 대단하죠.
근데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공감하는 게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사람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정도 고급지진 않죠, 아직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예시,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인간은 대화를 시작해요. 그거는 촘스키가 유명한 언어학자인 촘스키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논문화된 얘기는 아니었지만 아니 언어 중추가 있는 것 같아. 타고난 생리적인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어쩜 이렇게 언어들을 하지? 이건 아마 DNA 같은 곳에 써 있는 게 아닐까 싶어라고 할 정도로 신비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인간이 이렇게 고등한 의식을 가지고 고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멸에 이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그러니까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데 챗GPT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아티클을 갖고 학습하지 않아도 곧잘 해요. 물론 오류도 많고 편향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게 근데 DNA 안에 써 있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인간 유전자가 몇 개가 될 것이냐, 뭐 100만 개 될 것인가, 10만 개 될 것인가, 한 2만, 3만 개밖에 안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조절 단백질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발현 조절 인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건 매우 정교하고 놀랍고 대단히 효율적으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의 경이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이렇게 길었고 이렇게 흔했고 하니까 당연히 나타났겠지라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효율을 가진 지적 생명체들이 출현했지? 라고 우리가 약간 반문해도 될 정도로 신기하거든요. 물론 인간이 없었으면 뭐 문어랄지 다른 동물들이 인간의 역할을 겸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문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협업하는 관계로 언어를 구사했을까? 거기까지 못 갔을 수도 있거든요. 언어 능력은 되게 특이한 거고 의식 능력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한 것보다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우린 놀랍다. 오늘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경이가 있어요. 경이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리학적인 부분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들과 뭐 발생 과정과 뇌과학을 좀 공부하면서 뇌 구조까지 이제 많이 밝혀졌으니 최신의 뇌과학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약간 얕아도 되니까 넓게 공부하면서 고민을 해보면 생각외로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0세기 초반에 19세기 말에는 물리학자들 이거 유명하잖아요. 물리학자들이 이미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중력의 원리는 뉴턴이 밝혀냈고 전자기력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게 됐다. 그래서 막 전공하려고 하는데 지도 교수가 야 물리는 끝났고 이제 계산만 남았으니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너무 오해 먹고 살려고 하니 그런데 그때 사소한 문제가 있었죠. 그 사소한 문제가 뭐였냐면 흑체 복사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캐는 과정에서 양자역학과 상대성이 같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광량자 가설 아인슈타인이 했었던 그 광량자 가설에서 사실 양자역학이 이제 계속 태동하게 되는 거고 동시에 빛이 무엇인가 빛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면서 상대 이론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같이 갔거든요. 물론 하나로 조화되기는 어려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끝난 줄 알고 이미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되게 사소한 것 같아 보이고 당연히 되겠지 싶었던 그걸 파고 들어가면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신비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로서가 아니라 과학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를 초자연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을 너무 신비주의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단순하게 뉴런이 이렇게 많으면 당연히 되지는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양의 문제일 뿐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초월한 너무 놀라운 것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앞으로 어떤 과학적인 성과들의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더 약간 두근거리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밝혀졌어?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왔을까? 의식도 얼마나 왔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계 생명체에 관한 기사들 새로운 나사가 뭘 발표했대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해결됐지?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지? 이렇게 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